한국은 현재 중산층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통계에 의해서도 드러납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사회 문제입니다. 절대 다수가 평등하게 못 살았던 1960년대를 지나 두세 대 이상이 지나가는 지금 한국 또한 자본주의가 가진 내부적 한계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중산층은 경제적으로 상류층과 하류층 사이에 있는 중간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는 집단을 말합니다.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중산층은 말 그대로 중간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계층을 뜻합니다. 즉,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 내의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다 중산층입니다. 다만 이론적 정의와 별개로 대중적으로는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지만 고소득층이나 부자라고는 보기 어려운 계층, 이것을 의미하는 편이긴 합니다. 이는 위의 정의와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가령 빈민국이라면 중산층의 삶의 질도 좋지 않습니다. 이렇듯 중산층이라는 말에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OECD 기준에 나오는 middle class, 이것을 중간층 혹은 중류층이라는 용어로 바꿔야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한국에서 쓰이는 중산층이라는 개념은 상류층의 하위권 그룹이나 중간층의 최상위권 정도의 느낌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당장 위의 예시에 한국 체감 중산층의 수준도 퍼센트로만 따졌을 때는 중상위권의 경제적 수준에 달합니다. 중산층 기준은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과는 별개로 한국에서 중산층이라 함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 계층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준에서 보자면 어떤 수준이 되어야 중산층으로 볼지 정의가 애매하며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일단 여유 자산이 생긴 시점에서는 어디에서 잘라야 할지 지극히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정의를 내릴 수 없듯이 여유 있는 삶이라는 것도 정확한 경계를 내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일례로 부족한 것 없이 라는 말을 보면 적당히 굶지 않고 살 정도부터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별 생각 없이 살 수 있는 정도, 혹은 자녀가 유학을 원할 때 어디든 걱정 없이 보내줄 수 있는 정도, 혹은 돈 문제로 남에게 꿀리지 않는 것까지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굶지 않고 먹고 살 정도는 확실히 서민적 생각이지만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별 생각 없이 살 수 있는 정도까지 되면 이미 평균 이상의 경제력을 가진 셈이고, 자녀가 유학을 원할 때 어디든 걱정 없이 보내줄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충분히 고소득층이 되며, 돈 문제로 남에게 꿀리지 않는 것까지 되면 이미 재벌급의 경제적 지배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명제 하나에서 서민, 평균 이상의 경제력을 가진 계층, 고소득층, 경제적 지배층 모두가 해당되다 보니 객관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편 전통적으로 서구권에서 중산층이라고 하면 보통 중산층 특유의 사고방식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을 의미합니다. 실질적인 소득 수준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정 계급은 고유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그러한 이해관계는 곧 이를 정치화할 수 있는 문화적인 배경을 가집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계급의식이라고 하는데, 상류층이나 노동자층이 그들 나름의 계급의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소득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의식에 있어서는 상류층에 속한다고 여기는 사업가들도 서로 버는 돈이 다르고, 하류층이라고 여기는 노동자들도 소득 수준이 제각각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가 대기업에 소속된 특수한 고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노동자보다 돈을 적게 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중산층의 경우에도 중산층의 계급의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소득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사회적인 스탠스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는 글로벌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와 마찬가지로 친기업적이고 사업가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을 찬성할 것이며, 대기업의 억대 연봉 노동자는 일용직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노동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을 찬성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계급의식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서는 이러한 계층의식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서양은 일찍이 사회가 복잡해지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가 늘면서 노동계급 내에서도 전문화된 고소득 노동자가 등장했는데, 이들은 여전히 블루칼라로 불리는 노동자 계층의 직업에 종사하지만 교양 혹은 문화적 수준은 중산층에 맞먹습니다. 반면 미국의 마크 저커버그와
제프 베조스 같은 신흥 상류층은 기존 상류층과 다른 방식으로 성공을 겪었기 때문에 서민 혹은 중산층의 문화를 주로 즐기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 중산층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이겠습니다. 한국에서도 대기업 생산직, 현장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역시 연봉이 많으며 골프를 즐기고 뮤지컬 공연을 보러 가는 등 중산 노동 계급의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합의에 의한 도출을 하기 위해서 OECD에서는 분류법에 따른 중산층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은 한 나라의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운 다음에 중위소득의 75%에서 200%까지의 소득을 가진 집단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50%에서 150%의 기준을 사용했으나 양극화, 빈부격차 심화 등으로 비현실적 기준이라는 의견이 많아서 2016년에 중위소득 75%에서 200%로 중산층의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미국에서는 67%에서 200%의 기준을 예전부터 사용했던 것도 기준 변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딱 50%에 위치하는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이 5,200만 명이라면 소득순으로 2,600만 등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기구의 월 소득은 475만 원이므로 월 소득 356만 원에서 950만 원에 해당하는 4인 가족이 중산층에 속하게 됩니다. 또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구의 순자산 중간값이 약 2억 2,500만 원이므로 소득 기준이 아닌 순자산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1억 7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 정도가 중산층에 해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한국의 균등화 처분 가능 중위소득은 18년 기준 2,999만 원입니다. 한국 체감 중산층 기준은 이러한 OECD 분류법과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OECD 기준 중산층과 체감 중산층의 괴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근거로 이러한 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설명한 기준을 체감 중산층의 기준으로 놓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 체감 중산층은 연봉 6천만 원에 순자산 7억 8천만 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당시 한국 사회에서 월급쟁이 중 소득 상위 16% 그리고 자산 상위 7%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 보는 중산층은 OECD 분류법으로 따지면 최상위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기준이 높은 한국 사람들인 것이죠. 다시 말해 보수적으로 잡아도 부유층 상위 5%에서 10% 이내를 들 수 있는 레벨인데 이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수준의 상류층으로서 높은 수준의 문화와 여가생활, 물질적으로 별달리 부족할 것 없는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국내에서 중산층으로 생각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한국인들이 가진 이 단어 중산층에 대한 것은 사실과 괴리가 심각하게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OECD 기준이라면 한국인이 생각하는 정도에 따르면 그냥 상류층에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OECD 중산층의 조건은 하위 70% 정도까지인데 4인 가족의 경우 소득 약 연 4,600만 원 정도면 OECD 중산층에 속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경제력 상위 15%에서 40%인 사람들도 자신을 서민층으로 부르는 편입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IMF 외환위기 이후 서민주의가 사회 전반에 만연한 것을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자아 정체성이 중산층에서 서민으로 바뀌었습니다. 잘나가던 대기업이 주저앉고 어지간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임원이고 뭐고 상관없이 구조조정을 당했으니 결국 완전한 갑 혹은 고용 위치가 아닌 한 결국 모두가 파리 목숨이라는 인식이 명확하게 박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산층이 되리라는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못하면서 중산층의 계급의식을 다른 사람 앞에서 보이는 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공분을 살 수 있었고 미국, 일본, 영국과 달리 유교적인 사회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에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를 유독 의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쓰는 단어가 중산층이 아닌 서민입니다. 199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 한국에서 국한된 현상으로 일반적이라고 할 때 그 일반성은 바로 이러한 중산층의 계급의식이 한정되어 있는 현실을 말합니다. 사회 전반에서는 이들과 저소득층이 서민으로 묶는 것에
암묵적인 합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신수단이 발달했어도 중산층은 잘 드러나지 않고 숨어있는 경향이 강합니다. 중산층이 자신들의 불만을 자신들만의 커뮤니티에서만 표출을 하고 이를 공론화시키지 않는 것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개인주의와 인권, 권리의식의 확산 등으로 그런 눈치 보기 문화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970년부터 1997년까지 국가적으로 엄청난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때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의 고급 공무원 공채, 사법고시는 권력으로 가는 핵심 과정으로 여겨져 인기가 좋았습니다. 반면 9급은 고사하고 7급조차 인기가 없었습니다. 공무원은 안정성은 높지만 비리라도 저지르지 않는 한 돈 벌 기회, 성장 가능성이 가장 적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직종에 속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7급 이하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받는 5급까지 죽을 각오로 성장할 수 있다 쳐도 9급은 주식, 복권 대박이라도 치지 않는 한 연금 포함해도 그냥 평생 서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서울 메이저 대학, 상위 지방 거점 국립대를 졸업한 학생들조차 9급 공무원 공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회적으로 서민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음을 시사하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거기에 더해 한국은 하우스푸어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강남 개발 열풍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불패 신화 및 인구 고령화에 의해 서민이고 중산층이고 상관없이 자산의 상당수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90년대 초에 15억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돈은 과거 음마 아파트를 31평형 기준 70세 채 이상 살 수 있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반면 2020년 기준 15억은 단 한 채도 사지 못합니다. 만일 이 당시 15억으로 음마 아파트 31평형을 77채를 샀다면 2016년 기준으로 1,500억 이상을 벌 수 있습니다. 반면 1979년 15억의 2020년 기준 화폐 가치는 약 95억쯤 됩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가치가 얼마였는지 올랐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며 부동산에 대해 너나 돈만 되면 투자하려는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한민국 세대 중 상당수는 자산 대부분이 잘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에 묶여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단순 자산으로는 10억이 있어도 부동산에 9억이 묶여있고 5천만 원은 차량이나 집안 집기에 할당된다고 가정한다면 나머지 5천만 원만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5천만 원만 해도 큰돈이긴 하지만 4인 가족 기준에서 자녀 둘이 사립대에 가고까지 시작할 경우 상당히 빠듯해집니다. 등록금을 연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쯤으로 잡아야 하니 둘이면 2천만 원, 거기에 생활비나 방세 등을 고려한다면 진짜로 1년에 4천 5천만 원이 그냥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즉 1년 예산을 간신히 만족하고 있는 금액을 가지고 있는 수준이고, 이렇다면 여유 자금은 영원이 되기 때문에 순자산 수치상으로 10억이 있어도 여유 있는 삶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2019년 이후로 국내 아파트 가격이 엄청난 폭등을 함과 동시에 중산층이 살던 아파트 가격도 오르면서 중산층 아파트의 기준도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경기 지역이나 지방에서는 3, 4억의 선의 아파트만 살아도 그냥 중산층 정도라는 인식이 있었으나 현재는 그 3, 4억 하던 아파트들이 8, 9억까지 올라버리면서 현재 3, 4억 선의 아파트가 중산층 아파트라는 이미지는 완전히 사라졌으며 평균적으로 기본 6, 7억대 이상은 되어야 중산층 이상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산층의 여러 특징적인 사고방식을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중산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취미나 특기, 관심사 등 개인적 성향이 매우 다양한 경향을 보입니다. 어떤 시기로든 중산층으로서 살아가는 개인들은 하층민 계급의 노동자에 비해 여유를 가지는데, 이 여유는 반드시 금전적인 풍족함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주류 문화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특수한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중산층이 사는 집에 가보면 이런 걸 가지고 있나 싶을 정도로 뜬금없는 이런저런 물건들이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부족한 상황에서도 그런 걸 가질 만한 심적인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중산층은 어느 시점까지 경제적 수준을 확보하게 되면 자신에게 주어진 여유를 바탕으로 풍족한 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접근성이 낮은 비싸고 어려운 취미가 아니라면 어지간한 것들은 중산층만이 향유하는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산층을 가로지르는 뚜렷한 특징은 예측할 수 없는 연줄입니다. 상류층이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연줄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과 달리
중산층은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갑자기 아무 일도 없이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누군가에게 그의 재능을 인정받게 되거나 자신이 예측하지 못했던 연조를 타고 일자리를 가지게 되고는 합니다. 그렇다고 근거 없이 낙하산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보통 한 사회에서 중산층이라고 하면 적어도 그 사회 안에서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살아가기 위해 상당한 수준의 교양을 쌓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처음부터 높은 기준점을 가지고 있어서 중산층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삶은 일정 지점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중산층의 존재는 그 의식으로 파악했을 때 그 국가, 그 사회의 상황이나 사회적 수준을 어느 정도 체크하거나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하락의 파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계급 하락은 그 파급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산층은 보통 일정 수준의 지식과 교양을 쌓게 되기에 그러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되면 부조리를 느끼기 쉽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중산층 특유의 종합적인 자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산층이 되지 못한 이들의 존재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본의 이동에 따라 중산층이 증가했을 때 이 늘어난 중산층이 다시 저소득층으로 하락했을 때의 파급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시로 세계 대공황기에 자살률이 급등하거나 범죄율이 상승하는 것도 그러한 차원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공황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중산층의 자의식을 가진 개인들에게 중산층으로서의 몫을 너무나도 제공하지 못한 나머지 나치가 출현하게 되었고, 일본의 경우에는 1980년대 거품 경제가 꺼진 이후에 우경화를 필두로 온갖 사회적인 문제들이 터지고 심각한 자살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미국은 특히 1960년대 후반부터는 히피 문화의 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산층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산층은 사회의 윤리의식을 책임지는 계층입니다. 의회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하기를 좋아하는 상류층과는 달리 시민사회를 구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산층은 여유도 있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자신의 노동에서 즐거움도 느끼는, 즉 상류층으로서는 즐길 수 없는 소박한 삶을 영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는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대단히 민감하며 그러한 이유로 정치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일정 수준의 지식과 교양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꽤나 영향력 있거나 책임, 전문성을 요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부류가 많습니다. 하층민에 비해 도덕적 책무 또는 윤리적 도덕적 책임의식이 민감하고 추상적인 사고에도 능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의식, 자기 주장이 뚜렷하다는 점 역시 어느 사회나 가지고 있는 중산층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중산층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